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발표할 발표자 황정준입니다. 저는 다음 목차 순서와 같이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색상별 안정감을 주는 색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안정감을 주는 색은 초록색으로 자연을 연상시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차분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색입니다. 이와 같이 푸른색 계열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사람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는 색인 초록색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초록색은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색입니다. 또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처럼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초록색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만약 신뢰가 없다면 이것은 즉 불신입니다. 이런 불신은 감정적 소모, 그리고 외로움 심화, 적대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신뢰가 있다면 이것은 즉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 성장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경청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소통이며 편안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즉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감을 한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초를 세울 수 있고 대인관계 강함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배려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배려를 한다면 이것은 즉 심리적 안정감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배려를 한다면 상대방도 타인에게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배려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런 배려의 상호작용은 한쪽만 편안함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서로 편안함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초록색 같은 사람의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인 톰소의 모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쓴 책으로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모험심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 속 주인공 톰은 장난기 많고 호기심 넘치는 아이로 친구들과 요정 속에서 신뢰와 배려를 배우며 성장합니다. 이런 톰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치 초록색 같은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록색은 자연을 떠올리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전에. 그러면 이처럼 톰의 성격이 그러한 편안함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초록색 같은 사람의 역량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과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과학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퀴즈를 내볼 텐데요. 리처드 파인만은 무엇의 아버지로 불릴까요? 양자 컴퓨터. 정답! 우와! 네? 그러면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 리처드 파인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혁신가 또는 아버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직관적인 접근 방식과 탁월한 설명 능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생전 그의 유머러스한 감각 덕분에 같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같이 있으면 편안하다는 평가와 칭송을 받았던 물리학자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 덕분에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과 영감이 되는 훌륭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좀 전에 리처드 파인만은 뛰어난 물리학자로서의 업적뿐만이 아니라 배려 있는 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리처드 파인만의 삶에서 본받을 만한 점은 그의 경청과 배려,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이런 점을 본받아서 배려심 굵고 늘 경청하는 초록색 같은 물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김치는 배추, 고춧가루, 생강 등 여러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어 김치의 맛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음식에서도 잘 어우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먼저 책과 연관을 하겠습니다. 장벽의 모든 것에서는 누구에게나 수용적인 존재를 배우고 싶습니다.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양보, 사랑 등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김치는 밥, 라면, 고기 등 어떠한 음식에서든 장벽을 없애 맛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김치는 누구에게 수용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으로 물고기가 사라진 세상에 대해서 또 배우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화를 가진 사람인데요.
바다에서 어떤 한 종이 사라지면 전체의 먹이 사슬이 무너지게 됩니다. 김치도 어떠한 재료라도 빠지면 맛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김치도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누구에게나 수용적인 존재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김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랑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DNA5 최민준입니다. 저의 이상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저도 좌절하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행운이 와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에 내가 열정적으로 임하면 행복하고 그 일을 마무리했을 때 뿌듯하고 주변에 열정이 펴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임하고 나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열정의 상징인 노랑이 되고 싶습니다. 긍정은 해프파이티 최후의 아이들의 롤란드에 대해서 떠올렸습니다. 롤란드는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또한 해프파로 인해 방사능으로 물과 공기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전염병 티푸스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구해와서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또 의사가 한 명뿐인 병원에 환자가 많았지만 힘들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와서 환자들을 도와줬습니다. 열정은 수학이 숨어있는 영화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떠올렸습니다. 해부학, 건축학, 미술과학, 기계발명,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 연구도 하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였습니다.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마음에 들 때까지 오래 걸리더라도 수정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화가와 조각가가 많은 피렌체로 공방에 일해서 아침마다 일찍 가서 청소, 작업 준비 등을 도맡아하며 언제나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프파이티 최후의 아이들 롤란도의 긍정과 수학이 숨어있는 명화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열정이 모여서 노란색 최민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은 능력은 진취성과 추진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대상은 나비입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영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비는 알, 애벌레, 상춘, 번데기 순으로 변화하며 나비가 됩니다. 각각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한 발 한 발 내려오면서 결국 이상적인 모습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 나비는 진취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지성은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해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아가는 태도로 지금의 저는 아직 애벌레와 같은 성장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벌레와 같이 이 과정을 서서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애벌레의 진취성과 추진력은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진취성과 추진력이 제가 가지고 싶은 역량입니다. MSC에서 알게 된 책인 어린이를 위한 상위 1%의 비밀에서 주인공 서윤이가 힘들게 도전하고 부종신호를 차단하여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것과 같이 애벌레도 힘들고 거창한 신작에서 부전치를 하고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여 나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나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이제부터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먼저 돌의 특징은 첫 번째 딱딱한 것입니다. 돌은 매우 단단하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조각상이나 건물들은 대부분 딱딱하고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입니다. 돌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또 돌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 모래나 흙도 돌이라는 거 아시나요? 돌은 매우 잘게 부서져서 모래나 흙이 됩니다. 그래서 모래나 흙도 돌의 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실용성 있는 것입니다. 돌은 매우 흔하고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갖고 싶은 역량은 단단해지고 또 다양한 생각이 있고 또 실용성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장점들 덕분에 돌은 옛날 사람들의 필수 재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석기 시대에는 이름에서도 돌 석자가 들어갔듯이 매우 돌이 중요한 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석기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아실 겁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 AI를 쓰는 지금까지 석기 시대는 인류 역사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처럼 매우 많은 구석기 시대 도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도구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돌은 매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단의 틀이나 또 돌침대, 돌소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와 연관된 책을 저는 안내의 일기를 선택했습니다. 안내를 소개하자면 안내의 일기의 주인공이자 저자입니다. 이렇게 저자이자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내가 죽은 뒤 아빠인 오토가 안내의 일기를 그대로 출판했기 때문에 책이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 주인공과 저자 둘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안내는 돌처럼 마음이 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독재 정권과 유대인 차별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안내는 돌처럼 마음이 단단했고 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 돌의 형태처럼 안내는 다양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비판했습니다. 안내를 한 문장으로 해석하자면 안내는 전쟁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돌처럼 잘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일기 속 배경은 히틀러의 독재 정책입니다. 히틀러의 독재 정권은 유대인을 매우 차별했습니다. 특히 히틀러는 유대인을 매우 많이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 차별 정책을 매우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은 죄 없는 유대인을 수용소에 가두어 모진 고문을 하거나 또 유대인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만약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병이 들면 독가스실로 보내 독가스를 마시며 죽게 하였습니다. 외부에서는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었습니다. 독일은 자신의 나라 근처의 나라들을 하나둘씩 정복하고 지배하며 유대인을 마구 잡아갔습니다. 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후 우리 식민지를 얻기 위해 우리나라까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군인들은 폭격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안내와 그 가족들 역시 새벽에 일어나는 폭격으로 공포심에 휩싸였었습니다. 제가 만약 안내였으면 과연 이런 배경 속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은 없지만 아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고리를 만들려고 하면 긴 종이를 양 끝을 붙여서 일반적인 고리를 만듭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종이를 비틀고 끝을 붙여서 전혀 다른 형태의 고리를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메비우스의 띠를 만든 사람은
일반적인 고리를 만드는 방법의 틀에서 벗어나 종이의 양끝을 비틀어 보기도 하고 접어보기도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다양한 시도와 끈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메비우스의 띠를 만든 사람처럼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건축가입니다. 저는 건축가 중에서도 창의적인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창의적인 건축가의 이유는 안토니오 가우디가 있는데 안토니오 가우디는 자연을 사랑하는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가우디는 건물을 지을 때 보통 숲이나 바다처럼 건축물을 짓곤 했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가 지은 건축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왼쪽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고 오른쪽은 일반적인 성당입니다. 일반적인 성당은 세모난 모양이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산처럼 삐죽삐죽한 부분도 있고 나무처럼 약간 덜 삐죽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안토니오 가우디처럼 자신만의 건축물을 짓고 싶습니다. 지난 MSC 수업에 톰 소여의 모험에서 주인공 톰 소여도 안토니오 가우디처럼 창의적인 인물입니다. 페인트칠 사건에서 톰 소여가 홀리 이모한테 울타리 페인트칠을 해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을 때 톰 소여는 처음에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고 그 아이디어는 바로 친구들에게 페인트칠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 친구들이 울타리 페인트칠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톰 소여는 힘들이지 않고 울타리 페인트칠을 아주 쉽게 해결했습니다. 저도 톰 소여처럼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토니오 가우디처럼 창의적인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다가 후회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사유하는 삶을 즐기는 시민에 대해서 주제를 정한 MSC 목동 캠퍼스 이도재입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 아렌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다음 아기 평범성, 다음 실생활 적용 사례, 그 다음 사유하는 미인들의 사례 비교 및 대상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아렌트는 그 당시 기독교 시대 때 이슬람교로 태어난 유대인이고요. 하나 아렌트는 또한 여성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하나 아렌트는 전체주의도 반대하였고요. 하나 아렌트의 기본적인 명언은 생각하지 않는 순간 넌 내 의지가 아니라 남의 의지로 살아간다였습니다. 하나 아렌트가 설명한 악의 평범성은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수 없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본받고 싶은 점은 타인에 대한 공감, 이해력, 사유의 힘,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입니다. 하나 아렌트가 들려주는 전체주의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 아렌트가 들려주는 전체주의 이야기는 제가 소개를 하는 책입니다. 악의 평범성은 악의 괴물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유의 부재는 생각하지 않는 판단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명령의 무조건적인 복종. 둘째, 책임 회피 및 전가. 마지막으로 다수의 편승어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에 대한 예는 요즘 뉴스와 언론에서 떠들썩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개혁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 회피 및 전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랫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편승에서는 하나 아렌트가 들려주는 전체주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승진이가 왕따되는 내용입니다. 사유하는 미인들의 공통점을 분석하려면 간디는 식민 통치에 대해서 저항을 하였고 닥터 마틴은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하였고요. 하나 아렌트는 전체주의를 반대하고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계인데요. 인공지능 난방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난방 시스템은 무조건적인 고정 난방이 아닌 기온을 하나로 맞추면 온도를 스마트하게 조절해주어 모두가 23도, 24도 당신이 원하는 온도로 온화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은 사유하는 인간입니다. 자신의 습득 의미가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행동과 책임. 예, 나는 가해하지 않았으니 과연 책임이 진짜로 없을까요? 옆에서 다른 친구한테 맞고 있는데 진짜로 아무 말 안 하면 저는 책임이 하나도 없을까요? 이를 통해서 제가 적용한 것은 1번, 다수의 의견이라도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닌 스스로 판단을 여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2번, 불편하더라도 용기를 있게 질문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판단의 결과를 꼭 책임져야 됩니다.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 책임에 책임져라. 저 이도재는 무조건적인 수능을 하지 않는 스스로 사유하는 지혜로운 어른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원자가 기록하는 커다란 세상의 번역기가 되고 싶은 김수아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데 저는 그 질문의 대답으로 꼭 직업이 아니라 현존하는 물건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되고 싶은 것은 연필, 원자, 번역기 3가지로 정했습니다. 목차에는 원자의 자기소개, 내 삶의 서체를 직접 쓰는 사람, 짧지만 세상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차별의 정명을 허무는 사람, 결론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라는 원자를 소개할게요. 저는 세상에 도움을 주고 싶고 틀에 박힌 것보다 창의적인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갈등을 싫어하고 평화와 화합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연필 같은 사람을 되고 싶습니다. 연필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세상에 꺼내놓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고 창의적입니다. 저는 서체를 전하나요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들처럼 누군가가 정해주고 세상이 그거 만들어놓은 길이 아니라 제 손에 든 연필로 제 삶의 종이에 저만의 이야기를 눌러넣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연필은 가끔 부러지고 닳고 그러는데 이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조나단처럼 닳고 부러지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고 실패해도 또한 새로운 가치이기 때문에 계속 적어내려가는 그런 끈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원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본 단위입니다. 핵폭탄 최소 아이들과 물고기가 사라진 세상을 잊고 저는 아주 작은 원자 하나가 세상을 파괴할 수도 혹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 속 하나의 작은 원자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록 작지만 큰 변화는 이 작은 원자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꼭 제가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보고 이 세상을 지탱해주는 책임감 있는 원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번역기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번역기는 언어를 다른 언어로 단순히 바꾸는 기계가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무는 공감의 번역기를 말합니다. 장벽의 모든 것과 이중의 고국을 떠날까를 읽고 저는 갈등이 차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지 못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꼭 언어가 아니라 마음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을 허물고 마음을 통역하는 소통의 가구 역할을 하는 공감의 번역기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저만의 방식에는 나의 글을 쓰는 연필, 책임을 다하는 원자, 사랑을 잇는 번역기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넓지만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아인입니다. 저는 비빔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비빔밥은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고추장과 계란 등이 어우러져 밥과 함께 비벼 먹는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제가 비빔밥을 좋아하는 이유는 각각 다른 색깔과 맛이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비빔밥이라는 하나의 음식으로 비벼졌을 때 조화로운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뉴스를 보면서 세상은 조화롭고 비빔밥 같지 않을 때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관의 차이로 싸우기도 하고
미국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높은 관세라는 벽을 쌓기도 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뺏기 위해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은 비빔밥에서 특정 재료가 나만 중요해라고 소리치며 다른 재료를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달라도 괜찮아 우린 함께니까 라는 책을 읽고 주인공 호곤이와 친구들이 승진이를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시키는 모습이 현재 우리 세상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학살은 히틀러를 통해 인간의 편견과 악함이란 무엇일지 생각하게 되었고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사상을 통해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호곤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정치활동의 중요성을 통해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려는 노력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서로 다른 생각과 비전이 잘 섞이지 못하는 음식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계란 등이 잘 어우러지게 하는 고추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고기, 고추장과 계란 등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비빔밥이 되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잘 조율하여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맛있게 비벼볼까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DNA 5반 류현서입니다. 저는 천칭저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천칭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균형을 맞춥니다. 저도 그렇게 공평하게 생각하고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 천칭저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냐면 여러분은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예술장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실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저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 꿈은 변호사입니다. MSC에서 읽은 재미있는 법이야기 책과 시상개그의 책을 읽고 경제에 관심이 가서 조금 찾다 보니 규칙의 공정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법이야기 책에서는 공정함과 규칙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경제 책에서는 노력은 가치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필요한 역량은 법률 지식의 중요성, 공정과 규칙, 노력과 가치 등이 있습니다. 저는 천칭저울처럼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NA5 유아린입니다. 저의 꿈은 메트로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메트로놈은 연주를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빠르게 치든 느리게 치든 자기 박자를 지킵니다. 피아노를 칠 때 마음이 조급해지면 박자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놈 소리를 들으면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게 됩니다. 똑똑똑. 그 소리는 저에게 말해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속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기분이 좋을 때도 속상할 때도 피아노 앞에 있습니다. 건반을 누르면 피아노 소리가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조용히 박자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메트로놈입니다. 메트로놈은 화려하지 않지만 연주가 제대로 도와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도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아도 제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다른 사람에게 기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용히 곁에서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도 제 속도로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옆 친구가 더 빨리 푸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속도를 더 올리게 됩니다. 그 친구와 저는 문제를 푸는 속도가 다른데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또 학교에서 누군가 제 속도가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말이 흔들리다 보면 제 마음의 박자를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MSC에서 읽은 책 하버드 1%의 비밀에 나오는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는 것과 한 가지에 깊이 몰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책에서는 흔히 주변에서 나오는
건 안 될 거야, 너는 못할 거야 라는 말 같은 것들을 부정신호라고 부릅니다. 이런 신호를 계속 신경 쓰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책의 주인공 서연이도 친구 해나의 눈빛이나 말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신호를 의식적으로 찾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 부정 신호를 찾아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신경 쓰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친구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제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메트로놈이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듯 저도 부정 신호를 찾아내어 나만의 박자를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에게 집중할 줄 아는 흔들리지 않는 메트로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RNA 플러스 반인 정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하늘과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왜 하늘과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차차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일단 저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능력,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내가 나의 삶을 판단을 하는 능력, 자기 주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진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책 소개를 해보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하늘과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아이디어는 영어 명언에서 나왔는데요. The sky is the limit이라는 영어 명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하늘이 한계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계는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고로 하늘과도 같은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나단에게 비행은 배움과도 마찬가지였고 본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본인의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며 자신의 한계까지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갈매기가 매처럼 그리고 독수리처럼 빠르고 어렵게 날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자신이 실패한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며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에게 비행의 의미란 자아 실현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이 책이 왜 제가 말한 것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조나단은 자신의 꿈인 비행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목표를 수행했습니다. 고로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는 비행을 통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들이 할 수 없는 한계까지 도전했고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나단이 비행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갈매기들이 비행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생리적 욕구, 즉 본능에 따라서 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먹이를 찾거나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비행을 하는데요. 조나단 리빙스턴은 오로지 본능에 따라서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하는 자아 실현을 위해 비행을 합니다. 하지만 조나단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나단이 처음 어려운 기술을 시도하고 실패했을 때 그 안에서 원인을 찾고 또 다시 시도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원인을 찾기를 반복해서 결국은 성공을 이루어내는 지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조나단은 여러 번의 실패 후 자신의 한계까지 도전해 성공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 자유라는 정신적 가치를 얻었습니다. 또한 먹이, 생존,
등 물질적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조나단은 배움과 가치를 모두 한꺼번에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조나단 리빙스턴의 꿈 그리고 열정은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나단은 비행을 통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한계를 극복해 자유로움과 물질적 보상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저는 저의 무한한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저의 한계를 극복해 성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